옛날 옛적 산천초목이 고요하던 시절에 세상의 소음이 아직 강을 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산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고 바람은 소나무 잎사귀 사이를 그저 맑게 스쳐 지나갔지요. 강물은 서두르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며 맑은 물속에 조약돌을 씻어내던 그런 아주 평화로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남쪽 어느 작은 마을에 이명진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비록 가난하여 끼니를 거를 때도 잦았지만 그의 마음만은 늘 맑은 거울 같았지요. 낡아해진 도포자락에도 그의 눈빛은 맑고 총명하게 빛나 보는 이로 하여금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자신보다 어려운 일을 보면 가진 것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그해 봄, 이명진은 드디어 한양에서 열리는 큰 과거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늙은 노모가 며칠을 굶어가며 싸주신 주먹밥 몇 개와 붓 한 자루,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낡은 벼루 하나가 가진 것의 전부였지요. 이른 새벽, 쌀쌀한 공기를 가르며 그는 정든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를 뒤로 하고 험난한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걷고 또 걸었는지 모릅니다. 집시는 이미 바닥이 다 닳았고 어깨를 짓누르는 괴나리 보찜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갈 무렵 그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 어느 숲길에 다다랐습니다. 지친 다리를 잠시 쉬어가려 개울가에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치며 물 한 모금을 마시려던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 숲 안쪽에서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즐거움의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괴롭히며 기뻐하는 듯한 어딘지 모르게 잔인한 소리였습니다. 이명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소란스러운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아이들 대여섯 명이 둥글게 모여 무언가를 막대기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여태껏 본 적 없는 기묘한 거북이였습니다. 등껍질이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황금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그 신비로운 거북을 뒤집으려 애쓰며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거북은 필사적으로 목을 움츠리고 있었지만 이미 등껍질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이명진은 급히 아이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놈들,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은 귀한 법이다. 어찌 이리 함부로 괴롭히느냐. 그의 엄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엽전 몇 잎을 꺼내어 아이들에게 쥐어주며 거북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타일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엽전이 거북이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지요. 엽전을 받아든 아이들은 낄낄거리며 숲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명진은 홀로 남아 상처 입은 거북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등껍질은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낸 고목의 나이테처럼 깊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그 두 눈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믿기 힘들 만큼 깊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많이 놀랐느냐? 이제 괜찮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거북은 움츠렸던 머리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는 거북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고 개울의 가장 깊고 물살이 잔잔한 곳으로 갔습니다. 부디 무사히 가거라. 다시는 사람의 눈에 띄지 말고. 거북은 물속에 닿자마자 이명진을 한번 돌아보는 듯 하더니 이내 깊은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명진은 지친 몸을 잊은 채 거북이 사라진 물결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명진은 숲 근처의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데다 낮에 있었던 소동으로 몸은 솜처럼 무거웠지요. 그는 차가운 헛간 바닥에 집더미를 깔고 누워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옅은 달빛을 따라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꿈속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웬 노인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온통 황금빛 도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눈부신지 이명진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명진의 앞에 섰습니다. 그 미소는 낮에 보았던 거북의 지혜로운 눈빛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오늘 낮에 구해준 천년 묵은 신귀라 하오. 그대의 선한 마음이 내 오랜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소. 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동굴에서 울려나오는 듯 낮고 맑게 울렸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대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소. 그것은 바로 거짓을 꿰뚫어 보는 눈이요. 앞으로 누군가 그대 앞에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자의 입에서는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일 것이요. 거짓이 크면 클수록 연기는 더욱 짙어질 것이니 세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요. 허나 기억하시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때로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소. 노인은 이 말을 남기고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명진이 무어라 답하기도 전에 노인의 모습은 사라졌고 그는 퍼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이한 꿈이라 생각했지만 어쩐지 온몸이 개운하고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는 보찜을 다시 메고 한양을 향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어젯밤의 꿈은 마치 오래전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여 치른 과거 시험에서 이명진은 놀랍게도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시험관들 앞에서의 문답에서도 그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숨겨진 의도나 과장된 칭찬이 들릴 때마다 꿈에서 본 것과 같이 옅은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기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꿰뚫어 답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가난한 선비 이명진은 이제 모두가 우러러보는 이 대감, 벼슬이 판서에 이른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명정대하게 나랏일을 처리하여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하인들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 대감에게도 남모를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금지요격 외동딸 아린이었습니다. 아린은 이 대감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이였으나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를 닮아 병약했고 태어날 때부터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용한 의원도 신묘한 약초도 아린의 입을 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아린은 결코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아이보다 총명하고 사려 깊었지요. 맑고 커다란 눈동자는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반짝였고 작은 손짓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웬만한 말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아린은 유독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종이 위에 자신의 마음을 먹으로 담아내곤 했습니다. 이 대감은 그런 딸을 지극히 아꼈습니다. 아무리 관아의 일이 바쁘고 고되어도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린의 처소에 들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이 묵묵히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다정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읽어주는 시간이 이 대감에게는 하루 중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린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미소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의 시간을 제외하면 이 대감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황금 거북이 준 거짓을 보는 눈 때문이었지요.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회색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의 입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저잣거리의 상인들은 웃는 얼굴로 거짓을 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머무는 이 으리리한 집안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문안을 여쭙는 하인들은 대감마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었고 그들의 입에서도 옅은 연기가 피어났습니다.
칭찬과 아첨 속에서 그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진실한 말을 듣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감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딸 아린이었습니다. 이 거짓으로 가득한 험한 세상에서 말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이 여린 아이가 과연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 누군가 이 아이에게 끔찍한 거짓 누명을 씌우기라도 한다면 이 아이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생각만 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감은 모든 거짓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을 세상에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보는 눈이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현명한 대감이 아니라 미치광이로 취급할 터였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끔찍한 고독 속에서 말 못하는 딸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밤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대감은 종종 밤늦도록 잠든 아린의 처소 창가에 우두커니 서 있곤 했습니다. 색색거리며 잠든 딸의 숨결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회색 연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의 맑은 영혼을 지켜내리라 달빛 아래 홀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앞으로 닥쳐올 시련의 시작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늦가을 찬서리가 지붕마다 하얗게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대감댁의 육중한 대문이 오랜만에 낯선 손님을 위해 열렸습니다. 행색이 몹시 남루한 부부 한 쌍이 찬바람에 잔뜩 웅크린 채 고개를 조아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 대감의 아주 먼 친척벌이 되는 옥시 부인과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오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얇은 옷가지로는 초겨울의 한기를 다 막아내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대감은 그들을 사랑채로 불러들여 따뜻한 숭늉을 먼저 대접했습니다. 옥시 부인은 숭늉 그릇을 받아들자마자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고향에서 흉년과 역병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희망으로 대감마님을 찾아왔노라고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저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그 역시 절박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옥시 부인은 이 대감의 발치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 부부가 갈 곳이라고는 하늘 아래 이곳뿐입니다. 부디 은혜를 베푸시어 마구간직이라도 좋으니 이 집에서 일하며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절절했으나 이 대감은 그녀의 입에서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정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대감은 인정에 이끌려 차마 그들을 내치지 못했습니다. 듣자 하니 사정이 딱하기 그지였구려. 일단은 몸을 추스르시오. 저기 뒤뜰에 있는 별채가 비어있으니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며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시오. 옥시 부부는 마치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처럼 이 대감에게 거듭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별채의 자리를 잡은 옥시 부부는 처음 며칠간은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옥시 부인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본체를 어슬렁거리며 집안의 하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특유의 싹싹하고 부침성 있는 태도로 금세 하인들의 환심을 샀지요. 그녀는 특히 이 대감의 외동딸 아린에게 극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린이 정원에서 산책이라도 할라치면 어디선가 귀신같이 나타나 겉옷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찬바람이 붑니다. 이러다 옥체 상하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고 그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옥시 부인은 틈만 나면 아린의 방을 찾아와 값비싼 비단이나 장신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씨, 이것은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것인데 아씨처럼 고운 분이 하시면 참으로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녀가 입고 온 남루한 회색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 그 물건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물건을 받지 않자 옥시 부인은 곧장 이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대감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아씨에게 작은 성의를 보이고 싶었는데 아씨가 저를 밀어내십니다. 제가 천한 출신이라 아씨께서 저를 꺼리시는가 봅니다. 그녀는 마치 아린이 자신을 박대라도 한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꾸며냈습니다. 이 대감은 옥시 부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시 부인의 입에서는 이제껏 본 그 어떤 거짓말보다도 짙고 검은 회색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명백한 악의를 품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오. 몸이 불편하여 낯을 가릴 뿐이니 부인은 그저 별채에서 편히 쉬시오. 이 대감은 차갑게 말하며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옥시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살림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의 간이 짜다, 국이 싱겁다 하며 하인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느냐며 수군거렸지만 옥시 부인의 교활함은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녀는 하인들 개개인을 따로 불러내어 이 대감의 칭찬을 하는 척하며 은근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하인에게는 작은 비단 조각을 쥐어주었고 어떤 하인에게는 자네의 고생을 내가 다 안다며 눈물 젖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간사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이익과 달콤한 말에 넘어간 하인들은 하나둘 옥시 부인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하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린에 대한 험담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언제나 아린을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포장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부엌대기들이 모여 저녁거리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옥시 부인이 슬그머니 다가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네. 그런데 우리 아씨 말일세. 참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는가?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옥시 부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며칠 전 밤에 잠이 안 와서 뒤뜰을 거닐었는데 글쎄 아씨께서 혼자 달빛 아래 서서 허공에다 이상한 손짓을 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말일세. 그녀의 입에서는 또다시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하인들은 그 연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호기심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쩐지 아씨방 근처만 가면 음산한 기운이 돌더라니. 옥시 부인은 그들의 반응에 만족한 듯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쉿, 내가 못 볼 것을 본 게지. 대감마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날 소리니 자네들만 알고 있게. 이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씨가 밤마다 귀신에 홀린 듯 돌아다닌다.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씌어 말을 빼앗긴 것이다. 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이제 아린의 처소 근처에 가기를 꺼렸고 아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아린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린이 태어날 때부터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준 늙은 유모였습니다. 유모는 옥시 부인이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여자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하인들 사이에서 도는 형흉한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모는 이 대감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이 대감은 딸에 대한 걱정으로 이미 안색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유모는 깊은 절을 올리고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늙은이가 감히 고합니다.
족제비에게 닭장을 맡기신 것은 아닌지 염려되옵니다. 이 대감은 유모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유모도 옥시 부인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게로군. 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웃는 낯으로 다가오는 이가 더 무서운 법이라 하였습니다.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공기가 탁해지고 맑으신 우리 아씨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별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실로 매섭습니다. 이 대감은 유모의 충심 어린 조언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옥시 부인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그 악의가 어디까지 향할지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모의 말을 듣고 나니 자신의 인자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모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씨께서는 말을 못하시는 것이지 마음의 눈이 어두우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십니다. 부디 저 간악한 여자의 혓바닥에 아씨께서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대감마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대감은 유모를 물러가게 한 뒤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옥시 부인을 당장 내쫓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쫓겨난 그녀가 밖에서 무슨 험담을 퍼뜨릴지 몰랐습니다. 말 못하는 딸을 구박하여 내쫓았다는 식의 거짓 소문이 돌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아린의 상처가 될 터였습니다. 그는 옥시 부인의 속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 집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나아가 이 집의 모든 것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유일한 상속자인 딸 아린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대감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시 부인의 입에서 피어오르던 그 검은 연기가 마치 집안 전체를 휘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옥시 부인이 아린을 해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거짓을 보는 눈을 가졌지만 그 거짓을 막아내기란 이토록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옥시 부인이 스스로 그 꼬리를 잡히게 만들 때까지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거짓의 화살도 자신의 딸을 꿰뚫지 못하도록 그는 아버지로서 보이지 않는 방패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대감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문턱까지 다가오자 옥시 부인의 야심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별채에 머무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싹싹한 태도와 교묘한 말솜씨로 하인들의 신망을 얻고 이 대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 으리으리한 집의 재산과 권세는 모두 자신의 것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아무 말도 못하는 대감의 외동딸 아린이었습니다. 옥시 부인은 아린을 쫓아낼 방법을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저 아이만 없다면 병약한 대감의 곁을 자신이 지키며 자연스레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이 대감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함부로 해코지를 하거나 밖으로 내쫓았다가는 이 대감의 노여움을 쌓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지요. 옥시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아린이 스스로 이 집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면 이 대감의 돌아가신 아내, 즉 아린의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해마다 기일이 되면 돌아간 아내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서 정성껏 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를 올리기 전날에는 생전에 아내가 아끼던 유품들을 꺼내어 손수 닦으며 그녀를 기리는 습관이 있었지요. 옥시 부인은 이 대감의 서재를 드나들며 이 사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유품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맑고 투명한 백옥 비녀였습니다. 그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임금이 이 대감 아내의 현숙함을 칭찬하며 하사한 것으로 이 집안의 명예와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그 비녀를 아내가 쓰던 작은 비단함에 넣어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옥시 부인의 번들거리는 눈이 그 백옥 비녀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간악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저 비녀를 훔쳐 아린의 방에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물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훔친 것이 발각된다면, 그것도 말을 못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아린이 범인으로 지목된다면, 이 대감이라도 더는 딸을 감싸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제사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옥시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히 집안을 오갔습니다. 그녀는 이 대감이 잠시 관아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단함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옥 비녀를 손에 쥐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훔친 비녀를 재빨리 섬에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사방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옥시 부인이 유령처럼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밤마다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퍼진 아린의 처소 근처에는 얼씬거리는 하인조차 없었습니다. 옥시 부인은 조심스럽게 아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린은 이불을 꼭 덮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던 옥시 부인은 곧장 아린의 옷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상자 맨 위에 비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누군가 억지로 넣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아린이 입는 겨울옷을 하나하나 들추고 가장 깊숙한 바닥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린이 아끼는 그림 도구들을 넣어둔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옥시 부인은 그 주머니 안에 백옥 비녀를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아린이 몰래 훔쳐 소중히 감춰둔 것처럼 보일 터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 대감은 제사에 쓸 유품을 캥기기 위해 서재의 비단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굳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비단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젯밤부터 옥시 부인의 거동이 수상함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인 하나를 시켜 그녀의 방을 감시하게 했었지요. 하인의 보고에 따르면 옥시 부인은 어젯밤 아린의 처소에 한참을 머물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대감은 즉시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대청마루로 불러 모았습니다. 간밤에 돌아가신 마님의 백옥 비녀가 사라졌다. 집안 사람의 소행이 분명하니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이에게는 관용을 베풀겠노라. 이 대감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에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안주인의 유품을 훔치다니 그것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큰 죄였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들의 처소를 뒤져보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곧장 집안 전체를 수색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의 방, 부엌, 광, 마구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하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옥시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차마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혹시 모르니 아씨의 방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하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하인 몇이 옥시 부인을 따라 아린의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아린은 이 소란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 한쪽에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아린을 감싸 안고 하인들을 막아섰지만 옥시 부인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래야 합니다. 라며 유모를 거칠게 밀치고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를 알았다는 듯 망설임 없이 아린의 옷상자로 다가갔습니다.
옥시 부인은 일부러 천천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옷가지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우리 아씨가 그럴 리가? 중얼거리면서도 그녀의 손은 상자 바닥을 향해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이 작은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높이 들어올리며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찡그랑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주머니에서 눈부신 백옥비녀가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럴 수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돌아가신 어머님 물건을. 유모는 아닙니다. 우리 아씨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절교했지만 그 소리는 하인들의 수군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리는 마룻바닥에 나뒹구는 비녀와 옥시 부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심과 경멸의 눈빛에 아이는 가엾게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당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지만 그것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옥시 부인은 그 비녀를 주워들고 곧장 이 대감이 있는 대청마루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비녀를 바닥에 내던지듯 놓고 이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제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제가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 대감은 굳은 표정으로 옥시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옥시 부인을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제껏 본 중 가장 짙고 검은 연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기라기보다 시커먼 구렁이처럼 또아리를 트는 듯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말이냐? 바른 대로 고하거라. 옥시 부인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었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허나 제가 며칠 전 밤에 보았습니다. 아씨께서 몰래 서재에서 이 비녀를 감추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서 무언가에 홀려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 대측의 모든 시선이 대청마루 끝에 서 있는 아린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린은 겁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옥시 부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아린의 그 손짓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저것 보게, 자신을 감싸주려는 옥시 부인을 도리어 범인으로 모는 것 아닌가? 은혜도 모르는군. 옥시 부인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서 그랬다며 저리 감싸주는데도 말이야. 그들은 이제 아린을 동정하는 대신 자신을 모함한다며 서럽게 우는 옥시 부인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이 대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은 눈처럼 결백하며 저 옥시 부인은 희대의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거짓을 보는 눈이 있어 라고 세상에 외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떨어진 증거인 백옥 비녀와 증인인 옥시 부인의 눈물만을 믿을 터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옥시 부인을 범인으로 지목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말 못하는 딸을 감싸기 위해 애먼 친척에 대해 죄를 뒤집어 씌우는 비정한 아버지로 볼 것이 뻔했습니다. 황금 거북이 준 능력은 이 순간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 대감은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진실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딸의 침묵 속에 담긴 진실을 증명할 물증을 찾아야만 하는 혹독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청마루의 공기는 쌀쌀한 날씨 탓이 아니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하인들의 시선이 이 대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 말 못하는 아가씨에게 어떤 무서운 벌이 내려질지, 혹은 저 가증스러운 도둑질이 어떻게 처리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리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자신을 겨누는 수백 개의 가시 같은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딸의 절망 어린 눈빛과 옥시 부인의 입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대청마루 전체를 짓눌렸습니다. 일이 이토록 중대하니 경솔하게 판단할 수 없구나. 아리는 오늘부터 내 명확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처소에 머물며 근신하도록 하라. 그 누구도 아린의 방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 이 말은 하인들에게는 당연한 벌의 시작으로 들렸습니다. 아린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 대감은 이어서 옥시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옥시 부인, 이 불미스러운 일을 밝혀내느라 고생이 많았소. 놀란 마음을 추스르도록 하시오. 집안을 잘 단속한 공이 있으니 우선은 별채로 돌아가 편히 쉬고 계시오. 옥시 부인은 이 대감의 그 말에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집안을 잘 단속한 공이라니 이보다 더 달콤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옥시 부인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하인들과 몰래 승리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대감 앞에 엎드려 황송하다는 듯이 연기했습니다. 대감마님의 현명하신 판단에 따를 뿐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또다시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옥시 부인은 이제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대청마루를 물러나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하인이 뿔뿔이 흩어지고 텅 빈 대청마루에는 이 대감과 아린의 늙은 유모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유모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대감마님, 우리 아씨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옵니다. 제발. 유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대감은 그런 유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이 대감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유모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 대감의 눈은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모, 내 말을 잘 듣게. 나는 내 딸 아린이를 내 목숨보다 더 믿네. 이것은 분명 저 독사 같은 여자가 꾸민 짓일세. 유모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대감마님? 이 대감은 유모에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간이 없네. 지금 이 순간부터 유모는 더 이상 아린이의 유모가 아닐세. 유모는 나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네. 저 별채에 있는 옥시 부인을 그림자처럼 감시하게. 그녀의 모든 숨소리, 모든 발걸음,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나에게 고해야 하네. 유모는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대감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걸세. 승리에 도취한 자는 반드시 빈틈을 보이게 되어 있네. 세상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물증을 찾아내야 하네. 내 딸의 결백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말이네. 유모는 흐르던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 이 늙은이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그 여자의 꼬리를 잡아내겠나이다. 유모는 그림자처럼 대청마루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대감은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배곡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요품이자 이제는 딸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지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곧게 닫힌 아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 아린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벌하러 왔다고,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이 대감의 가슴은 1000갈래, 10,000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옥시 부인이 어질러 놓은 옷가지를 밟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대감은 아린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딸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린아, 내 딸아. 그 다정한 목소리에 아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붉고 퉁퉁 부은 눈이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이 대감은 네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고 구태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단 한순간의 의심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리는 그 눈빛을 본 순간 아버지가 자신을 믿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감은 그런 딸을 그저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안아주었습니다. 이 대감은 딸에게 며칠만 더 견뎌다오. 아비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뒤 아리는 여전히 방에 갇힌 몸이었지만 더 이상 절망의 포로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이 거대한 거짓과 맞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싸우고 있다면 자신도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